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찌하다가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참 이게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 아마 그 가장 중심 역할을 했던 단체가 민노총이라고 하는 그 노동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단체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해서 먼저 일부 순서로 민노총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 이러한 그 일의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소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또 역시 또 전문가이신 우리 이동호 교수님 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또 강현재 변호사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김대호 소장님 네. 민노총 출신이죠. 민노총의 전신 전신. 전노협회 네. 그때 이제 서울 지역 본부에 네. 있었는데 오픈해. 그 서울 지역 본부에서 그 독산지역 노동조합 연대 모임이라고 하는 그 노조 조그마한 노조 한 20-30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 간사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민노총 서울 지역 본부의 이 산하 조직일 텐데 그때는 막 조직 형성 단계라 가지고 그때는 그 일종의 이 자매였던 단체 비슷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아예 그냥 바로 본질로 딱 들어가서 네, 외부에서 느끼는 것을 그대로 한번 물어보자면 네네, 민노총이든지 무슨 뭐든지 노동단체는 노동단체 아닙니까? 네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집회를 하거나 외치는 구호에 제일 구호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더라고요. 네네. 내가 작년에 네. 그 광화문 그 청와대에서 비닐 텐트 치고 문재인하고 맞짱 뜨려고 이제 쭈그리고 있는데 그 앞에 그 민노총 뭐 그 사람들 맨날 데모하면서 지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앞에 프랭카드로 딱 치고 가면 네네. 아니 노동단체의 구호를 외쳐야지 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 왜 그럽니까? 책임져요 우리 저 소장님이. 아니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데 대한 책임이 소장님이 다 가르쳤죠 그때. 아니 근데 제가 사실은 좀 그에 대한 어떤 이 책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민노총의 어떤 그 건설 과정에서 저는 그야말로 말단 소총수 정도 뭐한 분대장쯤 아니 했다 비켜가려 그러지 마요. 그랬는데 아니 처음에는 사실 이게 이 쥐잡는 그 고양이라고 생각했죠. 그 쥐라 하면은 이제 뭐 과도한 어떤 격차, 그 노동 인권에 대한 어떤 억압, 뭐 그런 거를 잡는 고양이로 생각했는데 이게 그 유전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전자가 이게 단결하면 힘생기고 투쟁하면 정치한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사상 이념적 유전자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견제 어떤 통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요. 이게 결국 식인 호랑이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자, 식인 호랑이처럼 딱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른바 이제 NL 주사파 그쪽이 일찍부터 사실 거기다 투자를 갖다 많이 했습니다. 주사파들이. 근데 옛날 저희 같은 이제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그 혁명의 어떤 주력 부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투신을 했는데 그렇지. 거기서 일찍이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회의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PD파라고 있었습니다. NL과 PD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PD파들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찍이 이제 그냥 민주노동당으로 일단 뛰쳐나왔거든요. 국민성리 22를 통해서 민주노동당으로 뛰쳐나왔는데 그런데 노동 현장에 이른바 NL 주사 계열들은 굳건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노동조합의 어떤 지도 그룹을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친북 종북적 색깔이 아주濃한 그런 단체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그러면 또 이제 PDNL 나오면 또 자 눈길이 또 이렇게 이동호 교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학생 운동권이 민노총을 먹었습니까? 먹었죠. 이야, 그 먹는 과정을 좀 한번 설명해.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참 귀여워. 그 민노총의 전신이라고 하는 그런 노동운동에 들어간 사람들이 네. 학생운동 출신들이 이제 학생운동을 마치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김대호 선생 투신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게 운동권 용어거든요. 어허. 자기 삶을 학생에서 이제 노동자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노동 현장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시지만 이광재가 네. 그 연세대 학생운동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광재가 노무현을 어떻게 만나냐면 그 부산 앞에 선배인 김문수도 그렇잖아. 예,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네. 우선 기술학교에 들어갑니다. 이야. 근데 이제 그해 기술학교 모집이 끝나서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다 바꿔 내려갔죠. 끝나서 이야. 한 1년간 임시로 일하다 노무현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광재도 결국은 노무현 만나기 전에 노동자로 내려간 거거든요. 와. 그와 같이처럼 노동자로 우선 갑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들 이제 노동자들 의식화시키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 잘못된 것은 이 자본가가 착취하고 있는 거다. 이야. 당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마 김대호 소장 지금도 기억이 날 겁니다. 김대호 소장도 그 구로에 공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가르치는 게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고 노동 해방만이 세상을 해방시킨다. 야, 나는요, 이 가까이 있는데도 이동호 교수님 뭐 요즘 나하고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근데 이거 오늘 내가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학생 운동권이 노동단체를 먹었다. 이걸 난 지금 처음 알은 거예요. 아니 그럼요. 그 이야, 학생운동이. 세상에. 그래서 이야. 이제 그 현재 예를 들면 노동자 지도자들 노동운동 출신들도 다 학생운동의 배후에서 가르치고 교육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이동호 교수님 그때 말했듯이 결국은 학생운동 뒤에는 북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북한이 다 노동운동이 뭐고 다 주장한다고. 그럼요. 지금 노동운동 민노총 산하에 네. 그러니까 NL 그러니까 북한의 혁명론을 주장하는 그런 노동가 조직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구호를 외치는구만요. 그럼요. 그리고 아니 왜 노동단체가 뭐 임금을 말한다, 뭐 아니면 노동 조건을 말한다 이해가 되는데, 제1구호가 주한미군 철수라니까. 목사님 그 이 노동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임금은 경제 투쟁이라고 해서 아주 하위 취급합니다. 최고의 투쟁은 정치 투쟁이다. 권력을 잡아야 노동자가 해방되는데 임금 인상 그거 한다고 되냐? 여러분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어야 결국 여러분이 해방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희재 변호사님, 그 헌법 위반 아닙니까? 글쎄 민노총 일단 단체이긴 한데요. 지금 민노총은 그 현행 법상 이게 현행 노조 관계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위반되는 소지들은 많이 있었고요. 그걸로 일부는 처벌도 되기도 했는데 지금 그 노조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 철수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요. 사실상 민노총이 과거에 보시면 지금은 국민의힘인데 옛날 뭐 자유한국당, 뭐 미래통합당 이럴 때 자신들의 반대편에 어떻게 보면 서 있는 이 보수 야당의 전당대회나 이런 데 찾아와요. 떼거지로. 찾아와서 세상에. 거기서 규탄을 하고 이야. 이거는 노조의 행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죠. 거기서 뭐 폭력도 행사하고 막 집단적으로 위력을 보이면서 남의 그 반대당 전당대회를 망치는 짓을 했는데 그때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지금도 찾아보니까요. 그 옛날 민감용 지금은 내려갔는데 민감용 경찰청장이 민노총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민노총이 우리 뭐 극우극우 이런 표현 잘 쓰는데요. 극자를 붙이는 것이 과도한 폭력성, 불법성이 있을 때 우리 극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민노총은 정말 극좌가 맞죠. 대대로 집회 때마다 옛날에 강화문에 나올 때에도 과거에 사전에 자기들끼리 뭐 몽둥이, 곡괭이, 도끼, 밧줄 이런 것들까지 준비해서서 그때 이제 대표가 막 절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처벌을 차도 뭐 못 태우고. 피하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폭력성 단체가 대한민국에서 민노총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그냥 범위를 완전히 초월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거 민노총은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저기 드루킹 사건 아실 건데요. 이것만 일단 지금은 말씀드릴게요. 드루킹 사건을 보면은 그 판결문이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그거를 다 읽어봤었습니다. 거기에 뜻하지 않게 정말 중요한 게 따로 있었어요. 뭐냐면 이 드루킹이 그 사전에 이 모든 이제 이 민주당 정권을 돕기로 한 그 배경 전제가 삼성 등 한국 대기업들을 자신들이 해체시키겠다. 주식을 공유하겠다. 기업을 소유하겠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들 돕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고 또한 문재인 후보가 당시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노총이 만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바로 시행해야 될 그 몇 대 과제라는 걸 민노총이 만든 계획안이 있어요. 또 그 판결문 안에도 있습니다. 이게 드루킹과도 이제 공유가 됐던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상당한 것들이 실행이 됐어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부터 해서 선거 연령 18세 낮추기 이런 디테일한 거리 그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에게 굉장히 휘둘려 왔는데 문재인 정권의 그 탄생의 가장 큰 공로이자 어떻게 보면 문재인한테도 거침없이 막 욕하면서 요구하는 그런 단체가 지금 민노총이거든요. 지금 이렇게까지 노동이 계악으로 이제 이루어져 와서 나라 경제가 망쳐지고 있는데도 민노총은 문재인 향해서 회초리를 맞아야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뭐 거침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정권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봐요. 그렇죠. 자기들이 만들었다 생각. 강연재 변호사님, 지금 여기 댓글에 강연재 변호사님 점점 더 이뻐지네요. 그러니까 이따가 점심 사기를 바랍니다. 난 저런 말 듣고도 점심 안 사면 안 돼. 제가 봐도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구도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왜 망했느냐 했더니 벌써 우리가 한 바퀴 얘기를 해봐도 딱 정돈이 됐습니다. 북한이 학생운동권을 먹었고, 그렇죠. 학생운동권이 민노총을 먹었고, 예. 그다음 민노총이 정부를 먹었고, 그렇죠. 이렇게 망했네요, 구조가.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민노총 정부 맞습니까? 현재? 참 너무 이제 단순화 이제 좀 시킨 측면은 있는데요. 사실은 사상 이념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상 이념이 법률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인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문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민노총이 법률을 잘 만들었으면 선진국 같으면은 저게 어떤 쥐잡는 고양이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거 안 만드니까 식인 호랑이가 이제 된 거고요. 요 식인 호랑이의 학생운동권 중에서요. 네. 뭐 여러 가지 성찰파도 있고 피리파도 있고요. 그 중에서 NL파들이 특히 큰 노동조합에 아주 오랫동안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잡은 거고요. 주사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난 사실은 촛불 시위할 때, 촛불 시위할 때 실제로 무대라든지 이 물질적인 어떤 그 동원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물질들을 사실 이 사람들이 동원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다음에 버스도 다 그대로 왔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있던 민주당의 예컨대 지금 권리당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선거 인단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동원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비례대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당권이라든지 대권 주자 선정에도 아주 이제 강한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 탄생하고 나서 분명한 거는 원래 민노총이 70만 명대 수준이었습니다. 2016년에. 자, 2019년 12월 말 통계가 보면은 105만 명 됐어요. 지금은 11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조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은 당연히 어떤 현 정권하고 일종의 비호나 방조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연대를 한 거거든요. 주인. 그러면서 일단 여러 가지 뭐 이 노조에 유리한 어떤 그 법안들을 갖다 계속 통과시켜 주고요. 네. 그다음에 여전히
그 당권이라든지 대권 주자들은 민노총의 눈치를 갖다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방송을 통해서 뿌려놓은 어떤 그 사상 이념이 있잖아요. 사악한 사상 이념이 이게 어떤 학생 운동권을 통해서 노동조합 통해 가지고 민주당의 당권 대권 어떤 주자, 그다음 비례대표 후보 공천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데 이거 분명 이건 팩트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뭐 북한에 그러면은 뭐 하수이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지나친 어떤 단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그거는 겁니다. 일단 이동 교수하고 네. 또 승부를 내면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민노총은 왜 자기들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왜 다 쫓아내 보내요? 도대체가. 참 근데 유감스럽게 그 사람들은요. 네. 지금 한국의 민주노총의 주력이요. 조그마한 뭐 이렇게 소기업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공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자동차 같은 이 국내적으로는 독과점 대기업이거든요. 그렇지. 자, 공공 부분이라는 거는 세금, 정규적으로 세금에 의해 월급 받는 존재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어떤 지하철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그거는 일종의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예. 모든 단체가 네네. 민노총과 한국노총에 가입되지 않는 단체는 없죠, 거의 다. 거의 다 가입돼 있죠. 아니 이제 그 양대 노총에. 지금은 이제 지금 조합원이 255만, 그러니까 260만 그렇지는 좀 않습니다. 되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이제 110만 가량 되고요. 그래요. 한국노총이 이제 100만 좀 넘습니다. 그럼 나머지 몇십만 명 어디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국민노총, 전국노총, 뭐 그다음에 뭐 공공노총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존재는 해요. 그 민노총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한노총에 대해 가지고 또 들어가자니 쪽팔리고 그래서 이제 또 민노총에 가입해봤자 뭐 자기들한테 별로 뭐 도움 되는 일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독자적 노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외국에서 네. 그동안에 그 강성 노조 때문에 네. 외국으로 이탈한 그 기업체 내지는 또 일자리가 뭐 300만 개라는 말도 들리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요 잘 일자리.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 파트 타임 있잖아요. 일 조그만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확 끌어올려 버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총이 예컨대 정상적 시장 가격에서는 한 3천만 원 받을 일을 갖다가 1억 원을 갖다 받아버리면요. 그러면은 그거는 주주가 가질 몫이나 소비자가의 몫이나 협력업체가 가져갈 몫 또는 미래세대가 가져갈 몫을 다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심약한 기업, 가벌병정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정병을 이쪽에서 집중적 타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이쪽은 그 뭐냐면은 이쪽이 이제 집중적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요. 네. 이게 한 195만 명분이 사라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짧게 예컨대 10시간 일하는 사람, 15시간 일하는 사람, 20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40시간 이상 일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컨대 뭐 10만, 20만이 나갔다면은 네. 그 10시간짜리, 15시간짜리는 이건 훨씬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딱 계산해 보면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지금 195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진 거거든요. 이거는 정발해 버린 겁니다. 그 중에서 상당 일부는 해외로 나갔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내적으로는 정발해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민노총은 타격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공공부문하고 대기업에 딱 있기 때문에 그래 적은 일자리 뭐 필요 없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민노총 주력이 목사님 좀 설명을 드리면 주력이 지금 전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야. 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공기업. 그다음에 울산. 그다음에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규제산업. 실제로 노조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야. 노조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세상에. 이제 근데 그들이 100만도 안 되는 100만 명 가지고 대한민국 2,500만 전체 노동자의 대표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걔들이 지금 임금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주력들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제 김대호 소장 설명은 이렇습니다. 1억을 받으려면 실제로 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일한 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7천만 원을 다른 사람 뺏은 겁니다. 그렇지. 그 뺏은 게 누구한테 뺏었냐? 우선 하청업체한테 가야 될 돈을 뺏은 거고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비정규직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돈 뺏은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미래를 투자해야 되는데 미래 투자 R&D. 못하게 해서 R&D 투자 돈에서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호 소장이나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민노총이 받고 있는 1억은 지금 현재 비정규직 그다음에 하청업체 그다음에 미래 세대한테 빨대를 꽂은 착취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그 민노총과 노동조합이 경영권을 착취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죠. 뺏고 있거든. 그게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헌법에 예? 그 제가 말씀드리면요. 원래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경영권은 재산권에서 파생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권 대 노동권의 어떤 대립인데, 그러니까 예컨대 스위스헌법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유 보장, 그다음에 조합 결성의 어떤 자유, 그다음에 이 근로자나 이 기업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직장 폐쇄와 그다음에 파업. 이제 이거의 무기 대등성 원칙 이 개념이 있는데 한국은 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노동자는 약자다라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노동 3권을 다 부여를 하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처음엔 약자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피착취자가 피착취자로, 피억압자가 억압자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이 상식을 이 헌법이 받아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김대호 소장이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좀 약간 번역을 하면 김 소장님이 이 우리나라 최고의 노동 전문가인데 용어들이 굉장히 전문적 용어를 구사해서 이런 겁니다, 목사님. 사실 이제 그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파업을 그 회사에서 못하게 합니다. 아, 왜냐하면 그 회사는 경영자의 소유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재산권을 회복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재산을 위해서 자기들 파업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회사 그냥 마구 지금 기계 다 점거하고 파업을 허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허용돼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태로 외국에는 목사님 파업하면 그 기간 동안에 대체근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거 못 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파업하면 속수무책들을 지금 경영자는 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김대호 소장이 이야기하는 무기 대등성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국 현대자동차든 뭐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 만들어 준다면 결국 기업가 입장에서는 노조 말을 안 들으면 회사 경영을 못 하니까 그걸 지금 정부가 방치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노동자가 지금 특혜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자기들은 실제로 생산하는 건 3천 원밖에 안 되는데 1억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민주노총이 지금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를 해드리면 요즘 제가 이 애국운동 하다 보니까 이 소규모로 경영하는 그 사장님들 이런 예. 분들이 저한테 와서 막 울어요. 뺏겼다 이거야. 회사를 아예 민노총한테 뺏겼대요. 그 어떻게 뺏겼습니까? 했더니 택시 회사인데 택시 회사를 40년을 경영했대. 택시 회사를. 택시가 한 100대 정도 되는데 근데 계속 경영 그 노동 조건을 뭐 그 세사에다 갖다 돈 주는 거죠. 매일같이 주는 거. 그거 금액을 뭐 어떻게 해달래더라 해다 보니까 결국은 월급 줄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결과적으로. 안 되니까 월급 못 주면 그럼 택시 숫자를 줄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은행에서 이자 내서 와서 가져오라 이거야. 그 압박을 넣더라는 거야. 그렇죠. 예, 그 민노총이 그렇게 한다는 그렇죠.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회사를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대서 대다 뭐 2, 3년 해보니까 완전히 이 회사가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거기서 칼을 딱 대면서 하는 말이 회사 경영 자신 없죠? 하고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공식적으로 넘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앗소리 못하고 지금 넘길까 말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날 보고 변호사님 좀 소개해 달라고. 내가 40년 동안 한 이 기업인데
그냥 뭐 앗소리 못하고 민노총한테 뺏기게 생겼다. 근데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그렇습니다. 예, 수도 없어요. 강재 변호사님 넘겨줘야 돼요 민노총한테. 아, 그래서 사실 법조계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이 노조 권한이 너무 비대해 있어서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망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노조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센 데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결과가 와서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다 압니다. 세계 선진국도. 거기서 무슨 인권이 세계 선진국이 인권 그 보호 수준이 낮아서 뭐 우리보다 노조 권한이 낮은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자유시장 경제라는 대원리 하에서 노조의 권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어떤 역사적으로 이 노동이 착취당한다, 노동자가 서민이라는 이런 인식에서 거대하게 진행되어 온 이 노조 운동이 결과적으로 지금 비정상적인 수준까지로 가버린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와 기업의 자치 존중이라는 것에 딱 노조의 권리가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 시점을 지나버린 겁니다, 사실은. 왜? 강성 노조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민주당 쪽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니까요. 그리고 선동 부대니까요. 당연히 그쪽 말을 듣겠죠. 근데 이쪽에 보수 야당 쪽에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노동의 문제, 노조의 문제가 본질이 변질되어 가고 있고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국민 전체가 사실은 노동자거든요. 전체 노동자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당에서도 민노총 건드리지 말고 뭐 선거에 이기지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철학과 미래에 대한 어떤 신념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일정 시점에서 제동을 걸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작년에 2019년 4월에 그 국민의힘 그때는 국민의힘이야. 이름이 항상 헷갈려.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미래통합당 때 추경호 의원이라고 있었는데요. 맞아요. 추경호 의원이 과감하게 이 노동법 파견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때 네. 저는 뭐 추경호 의원 개인적으로 후보로 이런 건 전혀 없이 이 법안 자체가 좋아서 이거는 보수 야당이 대한민국 보수 야당 정당이 당연히 냈을 뿐만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킬 힘이 있었을 때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 힘 없던 작년에 추경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만 당 차원으로 가져가질 않았어요. 또 그래서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그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요. 파업 기간 중에는 노조가 지금 전체가 파업하면 공장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 그러니까 기업이 대체 근로를 바로 공수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로자를 임시로 고용하는 거죠. 예. 정식 노조가 파업을 다 해버려도 정상적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정상적인 생산은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기업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지킬 권리도 주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파업을 할 때는 당장 임시로 급하게 대체 근로자를 써서 계속 가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리 파업을 해도 사업장 내의 모든 시설은 점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맞거든요. 그렇지. 노조가 그러면 기업을 마음대로 생산 중단시켜서 파산시킬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는 당연한 기업의 권리를 절충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위법한 단체 협약 있죠. 노조가 자기들의 그 직장을 자녀들에게 고용 승계를 해주는 완전히 이거는 헌법에도 반하고 있을 수 없는 자기들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반로한 그런 단체 협약은 즉시 시정해야 되고 시정 안 하면 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때 추경호 의원의 법안이. 이때 저는 굉장히 이 법안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제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습니다만 뭐 실행이 돼야죠. 근데 지금은 이거를 누가 작심하고 한다고 하면은 뭐 민노총이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법안이 대한민국에 통과돼야 됩니다. 이 흐름을 탄 법안이 뭐 조금 개정은 되더라도 이 정도의 기업자들에게 권리를 주지 않으면 결국은 노동자인 국민 전체가 무너지고 이 귀족 노조 소위 집단 이기주의에 묻혀져 있는 이 1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전체 지금 근로가 가능한 인구까지 하면 한 2천만
20만 좀 넘어요. 네, 조금 넘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미성년자 빼고 이제 노인분들 빼더라도 이 전체가 무너지고 있고 대부분이 영세 근로자이고 영세 자영업자인데 이들이 무너지고 이 몇만 안 되는 목소리 큰 이 귀족 노조를 위해서 기업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경제 이런 말만 하지 말고요. 뻑하면 뭐 경제가 무너진다 살린다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막 총알 맞고 막 공격받을 수 있는 짓에는 아무도 안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4월에 아니 2019년입니다. 2019년 4월에 발의됐던 이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이 노조의 권리를 절충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이 법안은 반드시 보수 야당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저게 원래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저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OECD 평균, OECD 어떤 관행 중요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게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저게 있습니다. 한국만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쥐 잡는 고양이를 식인 호랑이로 사람 잡아먹는 식인 호랑이로 그러니까 쥐를 만든 거예요. 잡으랬더만은 지금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민노총이. 근데 이제 문제는요. 저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저 부분이 이제 법안은 냈는데 아마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 안에서도 다수 동의를 못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민노총 겁나서. 아니 또 그것도 있고요. 보통 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지 않습니까? 저 관련된 노동법을 다루는 데가 저 환노위의 주력들은요 다 그 노조 출신들입니다. 저쪽이 민주노총이면 이쪽은 한국노총이에요. 그렇지. 아니 그거는 이제 선거를 할 때 야 저쪽 표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뭐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쟤들이 민주노총이면 우리는 한국노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당신이 노조 출신이니까 잘 알잖아 그러니까 뭐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신들의 어떤 핵심적인 이 지지 기반에 반하는 어떤 저 법안들을 그 통과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냐면은 이 민주당이나 그 국민의힘이나 그 노동관계법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노조 출신들한테 외주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목사님 그리고 다 아시지만 독일이 지금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독일이 살아난 게 하르츠 개혁입니다. 그렇지. 핵심은 저 노동 개혁인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현재 영국도 그렇고 최대 그러니까 여인. 저 노동 개혁 하고 난 다음에 독일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결국은 저 노동 개혁이 가장 핵심적인 개혁 중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거든요. 경제 개혁을 얘기하면서 노동 개혁과 공공 개혁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 가짜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노조가 경영권을 뺏을 수 있냐 이거야 도대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각해졌어요, 지금. 심각해졌죠. 노조는 지금 그 일상적으로 노조 파견 이사까지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이야. 이 사람들은요, 노조 경영권을 뺏는 게 아니고요. 네. 경영권을 지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 이 사람들은 책임질 생각은 없고요. 권리만 향유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도둑놈 핀보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네. 노동을 하지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이 민노총은 말이야 일도 안 하고 말이야. 그렇죠. 예. 지금 민노총이 앞으로 점점점 심각하게 느껴지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는 그전에는 임금 달라 올려달라 뭐 회사 망가져도 상관없다 내 임금 달라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노동자가 기업을 공유하겠다. 그렇지.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삼성만 예로 들어볼게요. 삼성이란 이 거대한 세계적인 기업 뭐 꿈쩍도 안 할 것 같죠. 근데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맞지. 결국 이들이 문정권을 탄생시킬 때부터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삼성만큼은 해체해서 먹겠다라고 했던 대로 가고 있는 거란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자신들의 플랜에 있고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대기업의 이제 1위에 있는 삼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시작인 거죠. 그걸 문재인 정권 등에 업고 해보겠다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법부도 문제가 참 많은 것이요. 이재용 이 부회장에 대해서 판결한 그 재판부.
아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면은 사건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게 유죄냐 무죄냐 등등을 법리적으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면 되는데 이 재판부가 오지랖 넓게 사실 이건 저는 월권이라고 보는데요. 재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지랖 넓게도 삼성이라는 기업이 그동안 좀 법도 안 지키고 좀 부패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마치 이재용 부회장의 나중에 양형 있죠. 뭐 몇 년 나올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도 감옥 들어가기 원치 않으니까요. 그렇지. 양형에 참작해 줄 것처럼 준법 감시위 같은 그렇지. 걸 만들어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이게 월권이라는 겁니다. 준법 감시위가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또 받아들이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뭐 좋았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준법 감시위 구성을 하는데 이 감시위원 전부 다가 완전 좌파 이 문정권 친문정권 사람들 다 들어왔어요. 예? 반삼성 이렇게 구성된 준법 감시위가 이 삼성이라는 사적 기업에 옥상옥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와서는 뭐 고쳐라, 뭐 들여다보자, 뭐 이거 왜 했냐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 위원회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이 스스로 받아들여서 기업 안에서 만들어진 건데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권세를 막 누리면서 기업에 대해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그 근거 배경 역시도 정권에 있는 거죠. 정권 믿고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은 이 황당한 판사가 나중에 판결을 내릴 때는 준법감시위를 우리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만들긴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실형을 지금 넣은 거예요. 미쳤어. 아니 판사가 사기를 친 거랑 다를 게 없는 상황인 겁니다. 사적 기업에다가 할 의무 없는 걸 갖다가 판사라고 내 당신 감옥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나한테 있어. 이걸 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놓고 나서 싹 바꿔서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 당신 감옥 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준법 감시위도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만들 때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이 모양이면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면 사실 그 즉시 준법 감시위 없애버려요. 그 위원들 삼성에 출입도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어차피 감옥 갔는데. 예. 맞아. 그 정도로 지금 삼성도 대기업도 저는 좀 정신 차리고 총수 정도 되면은 신념을 가지고 기업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배짱 있게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고 하여튼 삼성부터 이렇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이것들이 삼성 주식을 국민들이 공유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거야. 목사님 저들의 지금 촛불 시위 때요. 촛불 시위 때 보면 계속 삼성 이재용 그 흉상을 가지고 발로 차고 했잖아요. 참 기가 막혀. 그러면서 저들은 이게 삼성을 계속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지속적으로 삼성에게 이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딜을 한 거로 보여요. 이재용 너 경영 일상에서 나와라. 그러면 감옥 보내지 않겠다. 사실은 경영권 뺏겠다는 거거든요. 경고변 다 뺏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삼성을 이제 먹어서 저들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민노총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핵심 배경이고 그리고 핵심 주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민노총에 대해서 보통 강성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대표도 강성노조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강성 노조, 그러면은 뭐 노조 약하면은 뭐 제대로 해주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니까 민노총의 핵심 문제는 종북성에 그렇죠. 종북 노조, 그 다음에 약탈 노조입니다. 이거를 갖다 지대추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어떤 정상적인 몫보다 월등히 많은 몫을 받아 가지고 협력업체를 비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미래 세대를 비피하게 만들고 비정규직 등을 이렇게 비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주주의 투자 의혹을 뺏어버리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종북성과 약탈성이 핵심 문제인데 근데 이거 아까 제가 사상 이념에서 결국은 이 헌법과 법률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그 판사 있지 않습니까? 준법 감시를 얘기한 그 판사는 일종의 그 산업공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조선 성리학적 세계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상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고 그다음에 자기들 사는 도리를 갖다 추구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현대판 어떤 사가 판사, 양반이지 교수, 양반.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리학적 세계관의 발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을 대립 구조로 보는 거는 이건 마르크스주의의 잔재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 해방이 미국의 분단 책임이 있고 미국의 어떤 식민지 강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북한이 못 살고 남북이 어떤 그 긴장이 형성이 돼 있고 뭐 이런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북한이 원류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 사상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요 사상 이념은 조선의 성리학의 유산, 마르크스주의 유산, 그 다음에 그 주체 세상의 유산 이것들이 완전히 그냥 혼종 짬뽕이 돼 가지고 이게 어떤 이 법관들, 그 다음에 교수들, 시민단체, 그 다음에 민노총,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공무원,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오염이 돼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신앙만큼이나 저는 사상 이념을 바로잡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과거에는 이 적은 기업을 먹었단 말이에요. 적은 거. 그렇죠. 뭐 20명, 30명 예. 되는 먹었는데 이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양이 안 차죠. 안 차가지고 삼성 먹고 완전히 대기업 또 공영노조, 국가기업 이걸 전체를 지금 먹으려고 지금 덤볐단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현대자동차도 사실상 그 거의 노조 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혀. 예. 현대자동차도 지금 노조가 파본 꼼짝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노조가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에 비하면 뭐 아주 특등 대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망쳤다 하는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처음 방송 서두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이 구조를 보니까 북한이 학생단체들을 다 점령했고 학생단체들이 다시 또 노동단체를 다 지배했고 노동단체가 정부와 시대를 다 지배를 했고 기업을 다 지배했는데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뭐 이제 망하는 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도 아니 정당들이 말이죠. 그것도 또 우파 정당들이 예. 우파 정당들이 왜 가만히 있나요? 이런 모습을 보고. 바로 이제 그게 사상 이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파 정당의 어떤 주요 구성원들이요, 보통 관료 출신, 그러니까 관료 공무원 출신이거나 교수 출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부터 부자 집의 어떤 이 자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노동자들에 대한 그냥 이게 막 온정주의적 생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약자다는 생각, 그 다음에 굉장히 온정주의주로 대하고 판사가 되면은 약자의 눈물을, 그러니까 법리를 바로 엄정하게 세우는 것들을 자기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돼. 예컨대 그러면서 어떤 그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그냥 해고가 돼야 되는 일을 갖다가 한국에서는 해고를 안 시키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노조의 힘을 이제 강화시켜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보수 우파 정당들이 그 사상 이념적으로 이게 일종의 그 민주당에서 약간의 포로 신세 비슷합니다. 이중대지 뭐 그러다 포로신세. 보니까 이제 이게 이중대라고 네.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상 이념적인 어떤 취약성이 근본적 원인이죠,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저쪽에 그러니까 좌파들은 사실상 이제 막스 레닌주의나 주체 사상을 무장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성리학, 그래서 성리학.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옛날 그 조선 시대 그런 봉건적인 사상까지 플러스는 아주 괴물들인데 우리 쪽 사람들은 오렌지족입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보면은 이들은 사상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실은 자기들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자는 생각도 없어요. 없어요. 혜택은 가장 많이 받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광화문에 투쟁할 때 저들은 한 번도 투쟁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평생을 관료로 지내면서 월급 잘 받던가 혹은 교수하면서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야당 와가지고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대세가 저쪽인가 좌파에 지금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하청업체나 그런 그 개인 업체들이 납품을 할 때 있잖아요. 예. 납품을 할 때에 꼭 그 뇌물을 준단 말이야. 근데 예, 옛날에는 기업체 주인한테 줬는데 예. 이제는 전부 노동단체한테 뇌물을 다 갖다 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노동단체는 월급만 타는 게 아니고 아니 그 하청업체한테서 주는 그 돈이 말이죠. 그건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을 받거든요. 이래가 망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취업도 시켜주잖아요 노동단체. 취업도 시켜주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기종노조라 그래가지고 이걸 자식들한테 또 물러준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비밀 협약이 많습니다.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야, 참.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현재 와 있는 시점은 옛날 대기업의 횡포라는 걸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기됐던 것들 때문에 공정거래법 또 온갖 불공정 거래 행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들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법조계에서 그 규제가 너무 과하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그 규제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가 지나갔고요. 이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조를 규제할 때거든요. 그와 관련된 이 법안 만드는 것이 민노총이 워낙 세게 나간다는 이유로 또는 또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어떤 집단 이기심 때문에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걸 국민을 대신해서 시도해 주라고 그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뽑혀서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다음에 재선, 삼선 뭐 하고 뭐 총 안 맞을 생각 이것만 할 거면 왜 들어갑니까 거기를? 국민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 전체 행복을 위해서 해달라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노총 팩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느냐. 민노총 얼마 전에 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이 집 구하기 어렵고 전세도 구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 등등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송영길 의원이 앞으로 집값 이익 공유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이제 어떤 집주인이 집값이 올라요. 오르면 그 올랐는 그 이익 부분을 세입자랑 나눠 가지는 걸 하자라는 의견을 냈어요. 공산주의보다 예? 더하네 그럼. 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경제의 기본 상식도 없는 초등학생도 안 할 소리를 한 건데 참. 그 밑에 댓글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댓글이 뭐냐면 그러면 집값 떨어지면 세입자랑 나눠서 세입자가 찍 떨어진 집값분 집 주인한테 그러면 주느냐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면 세입자가 그 집값을 메워주느냐인 거죠.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올랐을 때 이익을 줘버리고 나면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황당한 얘기인데요. 기가 지금 막혀. 민노총이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한민국 전체 주택의 50%를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빨갱이 공산주의 사고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민노총이 올해 2021년도 투쟁 계획이란 걸 선포했거든요. 그 투쟁 계획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안에 전체 주택 50%를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이게 근데 민노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기가 막히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국방 예산을 삭감해야 된답니다. 이게 민노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애버린다. 우리만 모르고 있죠. 민노총은 자신들이 노조 문제에만 관련된 단체라고 생각을 이미 안 합니다. 자기들이 대한민국 국가의 주인이라고 정권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민노총 2021년 계획에 주택 50% 국가 소유랑 국방 예산 삭감 이런 게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점에. 그러니까 학생 운동이 원래 그 노동 운동이 들어갔던 목적은 혁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도 한 이유도 가장 그래서 경제 투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정치 투쟁을 통해 혁명하는 게 최고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자기는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 됐다고 떠들어대잖아요. 네네. 그 촛불 시의 핵심 주력 단체가 민노총이죠. 밑에 그 무대 만들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말을 연결하면 예. 나는 촛불이 나를 대통령 만들었다. 예. 근데 촛불이 누구냐 그럴 때 민노총이죠. 촛불 민노총이죠. 핵심은 민노총이고. 그럼 합하면 나는 민노총이 나를 대통령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죠.
사실 뭐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식들이 정신 나가지. 그래서 지금 북한의 목사님 혁명론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민주연합 정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 바로 직전에 탄생하는 정부를 민주연립 정부라 그러거든요. 민주연립 정부는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 상태를 말하는데 제가 추론컨대는 지금 민주노총과 지금 현재 권력의 주인은 민주노총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좌파 시민단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참여연대 같은. 세 번째가 전대협 출신 등의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 정치인들. 이 3자가 연합해서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인사비서관도 청와대 인사수석도 그렇고 인사비서관도 참여연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인사를 행사한다기보다는 참여연대 출신 행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거는 지금 민노총이 눈치 보고 있으니까 핵심 힘은 민노총에서 나오고 인사 문제는 좌파 시민단체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바람 잡는 건 그 전대협 출신 정치인들 하고 있고 결국 이들이 지금 그 북한의 전략 전술을 보면 혁명 직전 상황에 연립정부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해방 후에 이제 바로 그 좌익 우익 충돌할 때에 그때는 쟤들이 한 방에 딱 먹으려고 그동안에 집에서 이제 종로로 됐던 사람한테 완장을 딱 채워주고 예, 그렇죠. 지주의 머리를 깔아. 이게 다 스탈린, 레닌 아닙니까? 그거 다 그렇죠.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지주들의 목을 쳐라. 예? 왜 니들이 여기서 종사를 했어야 되느냐? 그때는 그렇게 과격하게 했고 지금은 똑같은 짓과 방법으로 하되 용어를 아주 세련되게 예, 세련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짓은 그때보다 더 잔인해요. 내가 볼 더 때. 잔인하죠. 그죠? 예. 이야. 지금 민노총 참 같은 정말.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설명합니다만 네. 저들은 지금 사실상 그 남의 것 착취해서 자기들 호의호식하면서 말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저그들을 위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네네. 민노총을 저대로 두고 앞으로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죠.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저 민노총이 저렇게 종북성과 약탈성을 강하게 띠고 그다음에 온통 아무 말 대잔치 사실 뭐 주택 50% 국유화 이거는 민노총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에도 반합니다. 민노총 잘 살아요. 잘 살아. 요즘은 기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숱하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는 내부에서 아마 지금 이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민노총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민노총 노선에 전혀 동조하지 않아요.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정교조 조합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하거든요. 저는 지금 침묵하는 다수 있지 않습니까? 난 그 사람들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노총 조합원들, 그다음에 정교조 지금 조합원들 저렇게 민노총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종북성과 약탈성을 강하게 띠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몇 명이라도 모여 가지고 말입니다. 무슨 이걸 걱정하는 시국 기도회를 하든지 온라인으로 뭔가 그러면서 이걸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다른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비판의 목소리를 안 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노총의 종북성과 약탈성 과 천민성이 그냥 뭐 극도로 지금 현재 이렇게 심화된 어떤 상황이 아닐까. 그게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게 저 한글을 못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내가 가만히 울산에 내가 붕해하러 가서 물어봤어요. 저 뭐 한 20년 내가 울산 가면은 네네. 항상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그 현대중공업 다닌 사람, 현대자동차 뭐 네. 화학공단 그 이제 거기는 기독교인들도 많으니까 내가 물어봐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이야 데모하고 말이야 데모하는 시간 동안 뭐 일주일 논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잃어버린 돈이 말이야 그것이 말이지.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그게 구조적으로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자동차 그러면 이제 라인이 있잖아요. 네. 라인별로 이제 돼 있는데 이제 노조 이제 제일 밑바닥에 그 선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당선되려고 제일 밑바닥 라인에 거기 당선되려고 당선되면 일단 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노조 사무실로 출근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무실 간부가 가서 되니까. 뭐 술이나 마시고 뭐 여자들하고 놀고 또 뭐 하청업체 다니면서 또 삥이나 치고 그렇죠. 뭐 그 한 번 그 맛이 들어버리면요
영원히 현장으로 못 들어온대요. 영원히. 그러면 이제 다음 선거에서 이겨야 되거든. 이기기 위해서는 막 강렬한 구호를 외친다는 거야. 뭐 임금을 몇 프로 더 올려주겠다. 뭐 투쟁을 해주겠다. 뭐 왜냐하면 자기 그 신분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자들이 자기 그 월급 높여준다고 하니까 회사에 망하든 말든 그 투표한단 말이야. 거기다가. 점점 강경한 쪽으로 가는. 점점 강경하고.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했냐니까. 아니 자기는 절대 동의 안 한대.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해. 주한미군 철수를 하는 그런 노동단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 나보고. 그럴 겁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것도 모르고 여기 저 현대 다녔어 그랬더니 난 그런 거 없는 줄 아는데 그래서 서울에 한번 와봐. 서울에 와서 광화문 광장에 한번 나가봐. 홈페이지라도 아니, 민노총은 홈페이지에 주한미군 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강령에도 있습니다. 강령에도 있고 참나. 그다음에 뭐야 그 한반도를 강점한 주한미군 모래자 이렇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러면 하여튼 그 현재적인 이 노동법 또 노동자들이 지금 뭐 거의 뭐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을 사기치는 건데 대한민국을 막 통째로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데 놔두고는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노총을 없애버려. 우선 이제 없애려면 지금 현재 그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이 토론합니다만 지금 너무 특권화된 민노총을 특권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볼 때는 재산권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 떴네요. 마침 여기 저기 전국 민주노동조합 저거 한번 보여주시죠. 총연맹. 예. 아예 척하면 메인으로 그냥 예. 세상에 홈페이지가 저렇게 돼 있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도. 아니 그거하고 노동운동하고 뭔 관계야. 아니 그러니까 2021년 계획이 국방 예상 삭감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무슨 이야. 정부예요, 정부.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목사님 노동운동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면 혁명입니다. 혁명이구나. 이게 혁명이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자기의 원래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구조를 설명하자면 북한이 학생 운동권을 먹었고 학생 운동권이 노동단체를 먹었고 민노총을 먹었고 민노총이 결국은 정부를 먹어서 그래서 자기는 촛불 시위로 대통령이 됐다고 이게 그러니까요. 아주 공식적으로 문재인이가 선언을 한다면 그러면 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지금 민노총한테로 다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민노총 해산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산하는 방법. 해산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민노총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대체근로거든요. 네. 그다음에 직장 내 파업 못하게 하고 예? 대체근로 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노총이 갖고 있는 과도한 특권 해소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와 똑같은 무기들이 우리 경영자들도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면 민노총 지금과 같은 짓 못합니다. 강일재 변호사님, 민노총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예, 지금 말씀 나오신 대로 노조도 그렇고요, 기업자도 그렇고요,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는 당사자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적 당사자들. 그러면 양쪽이 무기가 대등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폭주하지 않고 견제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상호 협력과 상생도 하게 그렇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그래도 이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서로가 살 수 있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해주는 것이 사실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안으로 해야지 강제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으로 해야지. 그럼 지금과 같이 기형적인 이 노동법으로는 안 됩니다. 기업주, 경영자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기업을 할 것이며 진짜 여차하면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노동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걸로 직장 폐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든 노동자나 기업 경영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이 사는 쪽으로 가야 서로가 조금씩 양보라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무기를 경영자 쪽에도 적당히 줘서 끌고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무기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심하니까 직장 폐쇄라는 걸 할 수 있게 해놨는데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그냥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가서 진짜 이 사장이 회사 사장이 아 나는 정말 이렇게는 내가 망했으면 망했지 더러워서 난 더 이상 이 꼴 못 보겠다. 니들도 다 나가 나 직장 폐쇄해 하고 그냥 회사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최종 정말 그냥 다 파괴되는 그런 결론만을 이제 경영주가 할 수 있게 해놓고 중간 단계의 어떤 권리를 전혀 지금 보장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정치권에서 총을 맞든 뭐 문제가 되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 여론이 저는 민노총의 이 기형적인 권한을 견제하게 하는 것에 저는 대다수가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왜 민노총이 목소리는 크지만 숫자는 일반 국민들이 훨씬 많아요. 결국 이 적은 수의 민노총의 귀족적 권리를 계속 보장해주기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망하고 직장이 없고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국민 여론은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유리하게. 그런 걸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뭐 이건 제가 봤을 때 팩트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일단은 그 민노총을 성토하다 보면요 노조 자체를 적대시 해버릴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 그런 자세로 나가면은 민노총을 결코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 자체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자체를 선진화 정상화한다. 일단 이런 이런 어떤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민노총의 종북성과 약탈성을 해결해야 되는데. 종북성을 해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갖다가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다수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게 조그만 그 종북성에 대해서 어떤 항의하는 그런 것만 있으면요. 이 종북성 자체는 많이 약화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민노총 조합원들도 깨닫게 되겠죠. 예, 잘 몰라.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3% 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 노조 회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도 좀 이렇게 감사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노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하나도 감사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이 사실은 광화문 광장에 촛불 시위할 때 흘러나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를테면 이제 그건 작은 어떤 개선이에요. 그건 다수의 동의도 받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약탈성인데 그 부분이 이제 무기의 어떤 대등성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체 근로 허용 문제, 사업장 점거 금지 이제 이렇게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먼저 선진적이고 정상적인 노조 있잖아요. 예, 그런 노조 그게 뭐 결국은 직무에 따른 어떤 근로 조건의 표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정하는 게 이게 원래 노조의 본령인데 선진국 노조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런 노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진화돼 있는 노조, 정상적인 어떤 노조 운동을 또 일으키는 그런 작업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 이범 씨 국민 노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시도 중에 하나인데 현재로서는 보니까 좀 사상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조금 흐릿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뭔가 이 선진적인 노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일단 대충 이렇게 정돈해 보면은 이 민노총을 현재대로 두면 반드시 이미 나라가 망했고, 그렇죠. 앞으로도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민노총에 대해서요, 사실 말을 시민단체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아무도 말을 못해. 100만이나 되는데 목사님. 겁먹어가지고. 예, 돈도 있고. 겁먹어가지고 말 못해. 지금 여기 명호부대 댓글 중에서 명호부대가 아까 댓글 오는 거 보니까 이 미얀마만도 못한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랬습니다. 얘기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난 저 댓글이 아주 쏙 들어오네. 근데 민노총에 대해서 겁을 먹는 한 가지 이유는 진짜 현실적으로 민노총의 이 핵심 사람들의 폭력성입니다. 실제로 그 우리 국민들도 언론 기사 보면서 속으로 분노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기는 거거든요. 민노총의 핵심 간부가 어떤 기업주라든지 누구누구를 완전 집단으로 두들겨 패서 뭐 이가 나가고 이렇게 된 기사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리고 경찰을 뺨을 때리고 이런 것들이 나가면 나갈수록 국민들이 분노와 동시에 사실은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왜냐? 그렇게 했더니 심지어 불법 시위를 그냥 막고 서 있는 경찰한테 비키라고 막 기대기를 그 앞에서 막 때렸는데도 구속이 안 돼요. 미친 아니, 거죠. 경찰도 경찰청 그 경찰 간부들도 정신 나간 거죠. 저는 이런 말을 하면 뭐 늘 내가 그 소리를 극우란 소리를 듣는데 나는 삼성의 그 노동 정책이 맞다고 생각해. 삼성이 문호조네, 문호조 지금까지. 예? 그 이병철 그 창업자가 절대로 삼성은 저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마라. 그 유언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노조가 있는 현대보다가 노동자들한테 더 잘해주잖아요. 네, 훨씬 낫죠. 삼성이. 네. 그렇잖아요. 세계 최고의 대우죠, 뭐. 그래서 삼성은 뭐냐 하면은 노조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노조 만들어서 데모하지 마라. 그 데모하는 시간에 일을 하면 그 돈을 너희들에게 더 주겠다 해서 삼성이 세계적 기업 됐고 가장 노동자들에 대해서 삼성이 월급 적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저 젊은이들이 이게 자기 모순이냐 하면은 그런 삼성이 노조 안 만들고 노동조합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을 실제로 아주 회사가 직접 처우 개선을 더 잘하겠다 해서 왔는데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처음에 직장 들어갈 때 삼성에 안 들어가야 되지. 삼성에. 그래 삼성 들어가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다. 예. 그래 삼성처럼 노조를 다 없애버려야 돼. 아예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보기에는- 하면은 민노총 강화됩니다. 아니 근데 노조 자체를 이제 없애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과거에 이제 민노총 같은 이런 그 노조 운동의 핵심 배경은 뭐냐면 과거 이제 자본주의 초반에 이제 그들의 자본가들의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을 뭔가 좀 착취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때문에 생겼죠. 아니 나는 그것을 노조가 하는 모든 기능을 저기 그 노동부 장관 있잖아요. 예.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저 기업주가 예를 들어서 뭐 노동현장 때린다든지 아니면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하면은 노동부에다 고발해가지고 국가가 그걸 해결해 주면 돼요. 지금 노동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저기 노사가 왜 필요하냐 말이야 그것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쨌든 과거의 노동자와 그다음 기업자의 대립 구조 그 패러다임은 과거 패러다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동자들의 지금 착취가 문제고 약탈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노조를 감시하고 노조를 약화하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책이. 자 마지막 발언 한번 해보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더하기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다 나갔는데 외국으로 이제는 뭐 대한민국의 기둥들이 다 나가려고 지금 뭐 현대만 해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금 뭐 SK도 그렇고 전체가 외국으로 이동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 투자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정신 안 차리면 노동자들 다 망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요. 이번에 삼성 저 잡아 넣으니까 미국에서 삼성 미국으로 오라고 자꾸 손짓하니까 삼성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미국 안에서도 또 경쟁 붙었잖아요. 텍사스에는 텍사스에서 오라 그래요. 예, 각 주에서 뭐 지금 뉴욕에서는 뉴욕에서 오라 그래요. 땅 공짜로 다 줄 예. 테니까. 예. 인프라 뭐 세금도 감면해 주겠다. 노조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기업을 갖다가 괴롭힌다 그러면은 우리 사법부와 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는 그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신세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 기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너무 많아서 몇 천 개가 아니, 이번에 되거든요. 통과된 거 그거 뭡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다음에 뭐 근로기준법에도 뭐 노동관계법에도 기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노조에 대해 가지고 혹시 우리 목사님이 혹시라도 만약 기업주다
근데 노조에 대해 가지고 노조가 뭐 필요해서 예컨대 네.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요. 저걸 부당 노동 행위로 아마 걸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래. 예컨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 식으로 이 기업주들한테는 한국은 정말로 지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사실. 방어권이 없어요. 예. 아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주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갖다가 할 의욕을 갖다 말려버리고 고용을 갖다 할 의욕을 날려버리는 거는 노조뿐만 아니라요. 노조의 어떤 철학 가치와 그다음에 이 성리학적 가치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 아는 법관들, 공무원들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뿌리 있지 않습니까? 네. 뿌리의 핵심에 이 민노총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민노총과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법부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데 특히 정치권에 굉장히 두텁게 있습니다. 이 전체를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선거를 제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제대로 하면 이번에 서울시장과 그 부산시장처럼 일시에는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일시에 찾아올 수 있으나 이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네, 맞습니다. 또 몇 년 단에 또 뒤집어지고 하는데 지금 심지어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를 먹으려고 민노총이 교회를 먹으려고 이제 시도가 시작이 됐는데 그가 북한이 학생권을 먹었고 계속 이제 구조를 내가 다시 되풀이 설명합니다. 북한이 이동호를 먹었고 이동호가 민노총을 먹었고 민노총이 정부를 먹었고 그 결국은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는데 딱 하나의 단체가 안 들어간 데가 교회거든. 교회. 그렇죠. 교회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살살 선동하는데 교회 안에 침투를 시켜서 어떻게 선동을 하냐면은 자 목사님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장기 집권을 목회를 오래 하는 걸 장기 집권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목회를 왜 우리 교회도 내가 나 혼자 지금 45년째 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은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말이야 하는데 임기가 있는. 네, 임기가 있는데 장기 집권 하느냐.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 한 번 해놓고 우리가 내는 헌금을 목사들이 다 가져가고 신방하는 여전사들은 한 달에 3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준다. 이렇게 막 선동하고 또 사무원들 연합회, 사무원들 노조, 사찰 노조. 그래가지고 내가 대구에 부흥회를 갔더니 세상에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사찰 집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집사님 저기 어느 아파트 앞에 성도가 2명이 먼저 오는 차를 못 탔다고 교회로 전화가 왔으니까 집사님 가서 그 교회 차 가져와서 2명 싣고 오세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뭐라고 딱 대답하냐면은 못 갑니다. 그래서 왜 못 가냐니까 이것은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육전사님한테 그 금요일 철야기도 때 운전해서 성도를 좀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근무 외 시간입니다. 근무 외 시간. 이게 교회까지 지금 다 먹었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보통 아마 심각한 게 교회를 아니죠. 먹는 방법이 네. 결국 노조를 침투시키면 그렇죠. 예, 교회 해체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열받아서 지금 이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저들한테 절대 안 넘어갈 마지막 조직이 이 신앙으로 뭉친 기독교 조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NCCK도 정광훈 목사님 계속 공격하고 뭐 김용민 뭐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나서서 공격하고 아예 완전히 집중 그냥 김정광 목사님 한 분만 아예 모니터링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그 조선일보에 나온 사설 하나를 보면요, 칼럼을 보면 지난달 3월달에 나온 건데요. 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 사회주의 경제의 그 최고가 10점,
10점이라고 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미 8까지 왔다 이런 사설을 썼습니다. 사회주의 정부 거의 다 갔다는 얘기네. 예, 그 뭐라고 좀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폭망도 사실은 코로나도 아니라고 본대요. 코로나 팬데믹은 지난해 1년 정도뿐이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경제 정책 노선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크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일리 있습니다. 예, 심지어 같은 진보 성향인 노무현 정권만 해도 민간의 역할과 시장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은 민간과 기업 위에 철저히 군림하고 통제만 하고 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국민 전체 미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이념적인 거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 자체를 죄악시시키고 죄라고 보고 가진 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 나라 이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죠. 적폐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시하는 분위기에서 경제가 잘 되고 다수의 국민들이 이익이 늘어나고 하는 걸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앙단체는 이거는 노동단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건 대법원 판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부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 속을 썩이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잘랐어요. 자르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했어요. 법원에다 소송을 해서 부당해고를 했겠네. 네, 부당해고 더하기 왜 마지막 사례비 안 주느냐. 마지막 사례비를 안 주냐 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종교인들이 자기의 소속된 교회나 선교단체에 근무하는 것은 노동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므로 마지막 사례비 안 줘도 된다. 그 다음에 잘리는 걸 가지고 부당해고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렇게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 문화 전체가 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목사님들이 아주 귀찮으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하나만 두고 보면은 이 선교가 잘 부흥되는 교단이 있고 오래됐는데도 예를 들어 100년 됐는데도 전혀 부흥이 안 되는 교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에 있는 그 교단은 거의 루터교거든요. 루터교가 국가교회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 와 있는 루터교회는 맥을 못 쳐요. 루터교회란 말 들어봤나요, 한국에? 그 다음에 지금 좌파로 넘어가지고 마치 좌파의 대변인처럼 되어 있는 성공회 있죠. 그렇죠. 그 성공회가 원래 영국의 국교회 아닙니까? 예? 영국 국교회인데 성공회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는 거 봤습니까? 성공회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요, 감리교 아니면 장로교야. 쳐다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장로교는 부흥이 됐느냐? 이게 이제 성경에 기존하여 칼빈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목회를 내기 때문에 되는데 루터교회나 성공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느냐? 거기는요, 중앙에서 목사님들을 이동을 시켜요. 그래 예를 들어서 3년 지나면 다른 교회로 가, 또 이 교회로 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3년 있으면 어차피 절로 가고. 그 다음에 사례비가 큰 교회라고 많이 타는 것도 아니고 사례비가 옛날 초창기에는 저 독일 선교부에서 나오니까 일 열심히 한 목사님도 똑같고 뭐 새벽기도 하는 목사님도 똑같고 안 하는 목사님도 똑같으니까 안 하는 거야. 뭐 전도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해버려서 다들. 그래서 교회까지도 바울 서신에 입각한 칼빈주의,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게 자유시장 경제 원리 위에서 교회가 서 있는 이 교단은 다 붕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말이야, 지금 한국 교회를 먹으려고 북한이 먹으려고 다 먹었는데 교회 하나만 못 먹어가지고 지금 북한이 지금 독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교회까지 먹으려고 지금 몇몇 악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무슨 뭐 종교 무슨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제1로 정강훈 주기자야. 정강훈 주기자인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영적 분별을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하셔야 될 때라는 위기의식이 듭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2부 순서에는
점심 먹고 또 한번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국가를 망친 이 노동단체들, 이 민노총만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제일 더 단체는 적지만 핵심은 정교조인데 여기에 대한 또 말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해결책은 저는 제 말을 들어보시고 일리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자, 문제만 제기하고 큰일 났다, 망했다, 뭐 이거 과연 뭐 민노총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 이거 한탄해봤자 소용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비대칭 전략으로, 혁명은 혁명으로 맞서야 되는 겁니다. 혁명은 혁명으로 맞서야지. 쟤들은 혁명을 통하여 오늘날 세상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자유우파는 말이야 무슨 순리적으로 뭐 안 되거든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도 결단을 내자는 거죠. 결단을 8월 15일 날. 그래서 국민 여러분, 전 국민들이 광화문 온앱에 다 등록하셔서 8월 15일 날, 돌아오는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승만 광장에서 모여서 전 인구, 꼭 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빼고, 그 다음에 또 뭐 간호사나 뭐 통신시설이나 국가시설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전체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때 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광화문 온 앱에 등록을 해서 우리도 거룩한 혁명을 완성해서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세력들을 일시에 싹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넘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한번 하시고 오늘 또 순서를 마치도록 해서 강재 변호사님부터 한번 하시죠. 예, 오늘 정말 아주 중대한 가장 큰 대한민국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가장 큰 주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이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주제.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먹고 사는 게 이제 목 끝까지 오면은 지금은 소가족 일개 가족분들이 자살하는 형식으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만 나중에는 국민들이 벽돌 들고 나올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면요 돌 들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정말 책임 있는 분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고, 우리는 뭐 사실 지금 힘도 없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어쨌든 국민들께 꼭 알아야 될 거를 알리는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또 이동희 교수님. 예, 광화문 온랩으로 1,000만으로 조직해서 맞죠. 대한민국 망치는 저 민노총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되지 않고는 결단코 민노총 못 이깁니다. 맞지. 저들이 100만이면 우리는 1,000만으로 대항해야 됩니다. 맞지. 자, 실은 87년 이후 지금 34년은 이른바 이제 민주개혁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부 민주의 이름하에 지금 노동권을 갖다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 가지고도 아주 그 지나치게 온정적이고, 그 다음에 역사를 또 왜곡을 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위대한 어떤 신화를 폄하를 하고, 이게 이제 지난 34년 동안 쭉 이렇게 돼 왔고, 이것의 그 정점에 이게 총화가 이제 문재인과 민주당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마치 그 삼국지로 치면 조조의 어떤 적벽대전에 그 모든 배들을 묶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다가 오만 무슨 환경단체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시민단체들 오만 단체들이 다 여기다 좀 엮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 국민의 분노의 불길에 지금 모조리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건 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래서 지금은 이제 34년 동안 이른바 민주, 진보, 노동, 평화, 민족 파리들의 공색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꺾였거든요. 네. 드디어 이제 새로운 자유개혁의 시대, 그다음에 상식의 어떤 보편 이성의 어떤 그 시대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졌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역사의 어떤 썰물과 밀물이 이제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이게 완전히 바뀐 환경, 과거 환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뭐 경제 민주화니 뭔가 이른바 이제 민주, 진보, 노동, 평화파리들이 팔던 어떤 철학 가치를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이른바 이중대 노릇을 하는 것을 중도 외연 확장이라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모조리 이제 불타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새로운 시대의 어떤 이게 비전, 철학, 가치 요거를 갖다가 준비한 세력들이 제가 볼 때는 역사를 지금 주도해 갈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밀물과 썰물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34년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대착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는 무조건 강화문 온 앱에 등록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나한테. 나는 항상 마지막에 이 말합니다. 다른 방법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여기 댓글에 많이 올라왔는데 뭐 누구도 가게 문 닫았어요. 누구도 문 닫았어요. 이런 게 있는데 가게 문 닫았으면 빨리 강화문 온 앱에 가입을 해야죠. 가게 문 닫았다고 한숨만 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입니다. 그렇죠. 강화문 온 앱에 예. 빨리 등록하시고 아까 여기 댓글에 보니까 젊은 청년이 나도 지금 친구한테 말해서 오늘도 등록했어요. 이런 댓글도 올라오는데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방송 끝난 뒤에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그 안에 입력된 아시는 분들 있죠.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강화문 온 앱에 최소한 하루에 10개씩은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여기 또 댓글에 보니까 정강훈 목사님 건강이 염려스러워요. 목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그런데 나는 쉴 수가 없어. 어차피 나라 망했는데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다 같으니까 뭐 내가 몸을 지쳐가지고 뭐 완전히 과로해서 쓰러져 주거나 뭐 순교해서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노동 착취는 정강훈 목사님 노동 착취 당하시는 거예요. 뭐 스스로 하시는 거긴 하지만. 여기 또 노조 나와 있잖아요. 만드시죠. 정강훈 목사님 쉬지 않고 계속 강요하시네요. 괜찮으신 거 맞나요? 몸이 괜찮은 몸도 좀 쉬면서 하세요. 쉬게 해줘야 쉬지요. 저를 나는 그냥 정말 내 음성도 보십시오. 정상이 아니잖아요. 광화문 온 내부로 열심히 조직하면 목사님 바로 쉬실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무조건 강화문 온 앱에 다 등록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강화문 온 앱의 등록을 위해서 파라솔을 쳐놓고 전국에서 약 지금 3,000명의 지금 우리의 전사들이 바깥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애원하고 붙잡고 설명하고 하시는데 지금 내가 오늘 그 파라솔을 다시 5,000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솔을 전체를 25,000개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5,000개면은 전국의 선거구가 253개니까 253개가 한 선거구에 100개씩이면 한 선거구에 100개씩 우리가 전철 앞에 버스 정거장 앞에 시장터에다 펼쳐놓고 앱 운동을 하면은 내가 하는 이 앱 강화문 파라솔에서 이렇게 보면 저쪽 팀이 하는 것이 눈으로 서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하면 25,000개면 됩니다. 그 돈도 많이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강하게 지금 밀고 가고 있습니다. 왜?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 있으면 가져와 봐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쫙 협력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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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